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들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암호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또 기업들도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거래시장에 내놓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요. 투자기관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암호화폐가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는 것인지, 요즘의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암호화폐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법정 통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시켜주시는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만 떠올리는 분도 있고, 네. 뭐 다양한 거 다 실제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뭐 매일매일 새로운 종류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국가에서 비트코인 말고 국가에서도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예, 또 그 사이에 한 뭐 암호화폐 이슈가 이제 벌써 뭐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주가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암호화폐 시장도 뭐 사실 주춤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될 경우 뭐 암호화폐 시장 금방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했지만 절대 사그라들 기미는 이제 안 보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될 것 같단 말이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무슨 제가 종목 추천하러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 5, 6년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해서, 암호화폐는 기존 우리가 통화량을 측정하는 통화 지표인 뭐 우리 M1, M2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럼 암호화폐라는 것에서 유통되는 그 량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암호화폐도 그러면 신용카드처럼 예전에 암호화폐도 무슨 스타벅스 커피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 지급 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줄지 아니면 차단을 할지, 이런 스터디가 많이 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백화점이 상품권을 찍어내는 것도 그것도 생각해 보면 돈이고, 그렇죠.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미리 충전해 놓으세요 뭐 하는 것도 사실상 그 돈처럼 쓰이는데, 혹시 통화량과 관련돼 있거나 우리 화폐 발행과 관련된 뭔가 충돌은 없는가, 그런 것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그 사이에 암호화폐, 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게는 다 아시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 사이에 암호화폐가 좀 바뀐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다가 시간 다 쓰면 중요한 얘기 못 해가지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고민하면서 차 속에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저한테 메타버스 뭔가요? 뭐 암호화폐는 뭔가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 설명이 미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와닿지 않는다. 난 잘 아직도 모르겠다. 이 소리를 많이 하세요. 네. 저 무지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예.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나 암호화폐 같은 신종 비즈니스의 어떤 개념, 카테고리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과학은 중력과 속도가 얼마지? 이 정해진 정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장 정교하게 얼마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계산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검증하면 그거는 답이 다 일치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다음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것도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예.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기존 것과 전혀 다른 행태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당연히 개념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진화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적 범주에서 암호화폐는 뭐냐 하면 하고 했던 게 지금은 또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쪽에서 보면 지식의 업그레이드고 반대쪽에서 보면 말 바꾸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쨌든 거죠.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거죠. 진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자연 법칙처럼 이건 뭐야 하고 정의를 하나로 구획하려고 하는 시도가 예. 이런 비즈니스에서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삼성, LG 이 대규모 이제 휴대폰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과 비슷한 미래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투지폰 사면 피처폰 사면 그 안에 뭐 다양한 앱 비슷한 게 다 깔려 있었어요. 예. 뭐 고스톱도 치고 영화 예약도 불편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할 수는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한 회사가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정리했고 앱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그게 정형화되고 그 뒤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다니는 암호화폐도 투지폰인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되기는 되는데 야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글자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랬던- 삐삐 소리 나는 모뎀으로 이게 뭐 영상 보려면 한참 걸리고 이런 거를 누가 뛰어넘은 거거든요. 아, 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암호화폐 미래가 밝다, 뭐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지금 뭐 구글부터 뭐 메타부터 우리나라도 뭐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름 아래 뭐 K 회사부터 해서 다양한 회사들의 수많은 뭐 인재들이 이 분야를 천착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면 그거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다른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건 절대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 이게 하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도들이 새로 생기고 있냐면 자, 암호화폐의 첫 번째 지적. 이거는 너무 가치가 요동친다. 예. 라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군집들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네. 이런 거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테더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코인이 생겼는데 그거는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게 아니더라. 네, 그러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변동을 안 시킬까,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 예. 또 그 방법론은 뭐 수백 가지가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지금 예를 들어드렸던 이 테더라는 회사가 선택했던 전략 전술은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미국 달러와 1대1로 무조건 교환해 주겠다라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어요. 달러와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간에 1테더 갖고 오시면 1달러와 바꿔드립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정 환율제 같이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요동친다. 그거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달러 가치라는 걸 예전에 그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를 따져보면요. 금과 바꿔주겠다라고도 했고 예전에는 그리고 또 달러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국가에서 반드시 지급을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금융 정책들과 제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신력을 부여한 거죠.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자, 그러면 테더라는 개인 회사가 어떤 이제 주식 회사죠. 그 회사는 우리는 이걸 무조건 1달러와 교환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국가가 한 말은 우리가 좀 그래도 믿을 법하고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믿을만한데 이 테더라는 회사가 이 얘기한 거 아무리 뭐 의미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테더라는 회사는 어떻게 그 고객들을 설득했냐면 우리도 지급 준비금 같은 걸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갑자기 테더를 네. 들고 와서 내가 가진 테더 전부 달러로 바꿔주세요. 예.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달러가 없어서요. 라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은행에서는 그런 사단을 막기 위해서 은행 금고에 일정 부분의 돈을 항상 넣어놓기로 한 법적인 어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 준비율. 맞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테더라는 회사도 갑작스럽게 그런 인출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넣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테더를 발행할 때는 그럼 달러를 1달러를 받고 나눠줍니까? 받고 나눠주죠. 아. 그런데 본인들은 예. 그 1달러를 계속 금고에 넣어놓을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쓰고 뭐 그렇죠. 하겠죠. 예. 융통을 하겠죠. 그런데 그 융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이자 수익을 받을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본인들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는 유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의 달러를 다른데 융통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규모 달러를 바꿔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없다고 하면 낭패잖아요. 예. 그럼 신뢰가 깨지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넣어놓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국가에서는 이 테더가 실제 그만큼의 금액을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를 법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이 말로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없는 예. 거죠. 그리고 국가가 갑자기 찾아가서 지금은 금융당국이 은행들 갑자기 조사해서 자 지준금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감찰 왔습니다.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테더라는 회사에게 그런 룰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문 안 열어줘도 모르죠. 모르는 거죠. 왜 오셨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테더라는 회사가 지준금을 지준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를 실제 그만큼 자신들이 선포한 것만큼 보장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1,8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 아직 뭐 누군가가 명확한 대안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암호화폐가 이렇게 지불이 안전성이 그러니까 가치가 이렇게 요동친다라는 걸 예. 보완하기 위한 시도들은 뭐 테더뿐만 아니라 타이탄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보완을 해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지적하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친환경을 저해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캐내는데 전기 많이 쓰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친환경 코인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안 캐도 캐져요 그럼?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채굴 방식을 조금 바꿔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데 전력 소모량이 뭐 이것도 이 업체의 주장들이기 때문에 누가 또 그 공권력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네. 5분의 1로 줄였다, 10분의 1로 줄였다. 그래서 결코 이 암호화폐가 유통되면서 생긴 편익보다 이걸 채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네. 그러니까 전력이겠죠. 이게 절대 비싸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또 이제 추종하는 그런 코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에이다라는 코인이 그렇고요. 파워레저라는 코인이 그렇고 폴갓닷이라는 코인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인들은 뭐 초기에 전력 소모량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고 거기를 보완하는 데만 천착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뭐 조금 대장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이라든가 테더라든가 다른 형태처럼 실질적인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거에는 약간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주목받고 있는 양들은 아닌 거죠. 원래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캐기 쉬웠대요. 맞아요. 초기에는. 예. 그래서 지금 돈으로 되면 수십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그 코인을 그냥 캐서 피자도 사 먹고 그랬다고. 예, 맞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암호화폐계에서 이제 조종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실제 화폐처럼 쓰이기가 결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원활함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 예전에 저도 모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결제하는 어떤 모습을 찍겠다고 결제를 하는 걸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로 딱 결제하면 한 3초 만에 끝나죠. 끝나죠. 근데 비트코인은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대략. 예. 예, 대략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옆에 서서 잠깐 한 5분 가까이는 아닌데 좀 네. 기다렸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음. 그러니까 약간 지루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걸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 신용카드는 1초에 6만 5천 건까지 결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통상적이래요. 그런 기기를 더 사면 더 많이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1초에 지금도 이게 좀 개선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는 1초에 7건만 처리가 된대요. 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라는 걸.
그런데 신용카드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려면 정말 불특정 다수가 수십 번 할 수 있는 수백만 번 할 수 있는 걸 동시에 지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원래 만들었던 생태계에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카드 회사가 하면 카드사 사장이 네. 정부장 이거 얼른 좀 서버 좀 빨리 가서 사오게 더 늘려야 되니까 우리 서버 투자 좀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할 텐데 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돈이니까 네, 그 맞습니다. 탈중앙화된 네. 그러니 정부장이 어디 있으며 김 대표님이 어디 있으면 누가 누구 돈으로 서버를 더 증가시키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런 맹점 때문에 영원히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시스템은 1초에 7건밖에 허용을 못하니 예. 아주 큰 금액의 회사 대 회사의 거래 중에서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결제만 수용할 수 있지 예. 일반인들까지는 못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또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코인과 관련된 그 전후방 사업들을 모색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또 대안을 찾냐면 본인이 비트코인을 잔뜩 가지고 있든지 어떤지 간에 예. 비트코인 자체에서 그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신용카드 회사처럼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정 시간 텀을 두고 내가 비트코인 장부에 그 변화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뭔 소린지 이해하셨죠? 이해는 됐어요. 네, 예. 바로 그런 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네. 실시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네. 결제를 희망하는 회사들과 개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뒷단에서 본인들이 받아놓은 결제를 어차피 다 비트코인의 거래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려면 그 시간이 본인들이 기록한다고 더 빠르지 않을 거라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들도 수십 년 걸릴 일이 계속 밀릴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비트코인의 네. 한 건을 처리하는데 1초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편의점에서 500원씩 결제한 거를 7건 처리해도 1초인데 네. 본인이 이걸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네. 예를 들어서 1,000억, 아, 500억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 한 건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원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서 네. 이 생태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는데 지원하려는 분들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앞부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네. 그래서 뭐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두고 암호화폐는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진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교수님, 암호화폐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한테 뭘 물어보는 꼴과 똑같으냐 하면 교수님, 오늘 지구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변하니까. 그 안에서도 전혀 다른 지향점과 가치를 가지고 네. 발달해 가고 있는 아니면 나름대로 시도해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암호화폐라고 통칭했다가는 다 얘기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암호화폐가 등장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실생활에 쓰이지 못하는 유용함을 가지고 돈 거래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계속 하나하나 그런 지적된 약점들을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의 진화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계속 좀 이어가 보죠.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본인들도 이게 뭔지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존 제도에 줄 수 있는 위해 또는 기존 제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이미 많은 개인들이 수십조 원 이상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못 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일단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일 바빴어요.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정말 별의별 그 온라인 세미나 저도 흥미로워서 모 국가가 주재하는 중앙은행 세미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세미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요. 예. 자, 먼저 우리 흔히 말하는 통화지표에 이 그 가상화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M1, M2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이죠. 예. 먼저
그 가상화폐가 본인들끼리 만들어서 뚝딱뚝딱 된 것들을 그동안은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왜 법정 통화와 뭐 교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든 달러처럼 어떻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예.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화 지표에 집계되는 통화는 중앙은행에서 동전이나 화폐로 인쇄한 것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그 통화를 얼마나 자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M1이나 M2에 집계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 5만 원권 인쇄해서 시중에 유포하면 어딘가 유통도 안 되고 어디 치워져 있기 때문에 M2나 M1에 좀처럼 많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돈 중에 일부가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경제 활동에 참여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거는 M1이나 M2에 넣어야 되는 건가? 이제 이 판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논리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 네 나라입니다. 그 네 나라에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지고 있는 M2 통화량 시중에 풀려 있는 돈, 네, 전통 화폐. 그렇죠. 예. M2라고 하는 집계 체제 아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집계하는 통화량 그거를 전체 100%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암호 화폐, 암호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게 그 예. M2 대비 금액으로 얼마냐 했었을 때 1%가 안 돼요. 정확히 0.6에서 0.8%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캐내진 암호 화폐들의 그렇죠. 총 가치를 더하면 다 합치면 뭐 수백 개가 넘잖아요. 얼마 안 돼.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예. 돼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계 기타 등등으로 분류해도 충분할 정도니 예. 기존의 통화 지표들 M1이나 M2에 우리가 뭔가 조정을 하거나 이걸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직은입니다. 또 이것도 제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통화량에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혹은 등등 다양한 암호화폐들도 집어넣냐 마냐. 네. 채권, 뭐 파생 상품 이런 거는 넣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넣어야 되냐의 고민인데 나중에 많아지면 넣지 뭐. 아직은 뭐 넣나 안 넣나 이 통화량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노이즈는 아니냐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오늘 김미남님께서 M1, M2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와 네.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저도 그 단순히 설명하는데 나름 일가가 있다고 하지만 저걸 네. 또 5분을 써야 돼서 이게 제가 다음번에 언젠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또 준비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지급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확대될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달러와 이렇게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형태로 내가 뭔가 예금 통장 같이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그럼 그 암호화폐 회사들은 그 돈을 바탕으로 아까 테더 같은 회사는 다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뭘 해가지고 돈을 융통해서 다시 이자를 붙여주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테더도 은행처럼 간주하고 그 테더 안에 전자 지갑에 있는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테더도 예금 통장으로 개설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지급 준비율 전체를 주가에서 조정할 때 저런 것까지 액수를 다 고려해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조정할 때는 얼마의 비율로 재조정해야겠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 고민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 같은 요 메이저 4개 회사래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지준율 조정에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 중앙은행들은 사실 시중의 유동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지준율이 미치는 영향보다 워낙 금융시장이 발달된 선진국들이다 보니까 금리가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 실제 본인들이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무기 중에 하나인 금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지준율의 룰을 다시 세팅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이득이 될 게 없다. 아직까지 그 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도 않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금 통장 기능을 할 텐데 그럼 지준율 어떻게 조정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아직은 없는 거 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직은 없는 셈 치겠다라는 게 대표적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 통로 있잖아요. 이 통로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금융 관련 법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부가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조정하려는 법이 뭐냐면 외국환 거래법이에요. 예. 외화가 우리가 모니터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나가거나 예.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가 모니터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미화, 만불 이하는 뭐 예. 어느 정도 용이했지만. 예. 그런데 이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루트들이 좀 있거든요. 지갑에서 지갑으로 넘어오면 되니까. 그렇죠. 캐나다인의 지갑에서 우리나라의 지갑으로 맞아요. 수백 개 비트코인이 넘어와도 네. 뭐 코인이 넘어온 거지 외화가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의 외화 보유량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곧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뒤로 새나가는 길이 생긴다면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국외를 넘나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제도권에서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정부에서도 네.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게 개인 간의 거래를 찾기 어렵다면 결국 그 외화가 들어오는 첫 번째 경로가 거래소일 수 있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내 시중은행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길목을 거기서 잡고 있다가 분명 저 거래소에 코인 산다고 나갔던 돈이든 아니면 그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뭉치 코인이 들어왔다라든가 뭉치 돈이 다시 현금화됐다든가 그럼 그거를 이상적인 금융 거래라고 봐서 그때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상에서는 실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대안을 또 정부에서 찾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정부가 싫어할 이유가 있네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가 특별히 더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신경 쓸 거는 많고 네. 신경 안 쓸 수는 없고 신경 쓰자니 아직 규모는 아닌데 커지는 건 같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해외의 중앙은행 또는 국제기구에서도 처음에 이 비트코인으로 시작됐던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들로 이것들을 뭐랄까요?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암호화폐라고 불렀고 가상통화라고도 불렀고 디지털 통화라고도 불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 이러한 여러 용어들이 뭘로 귀결되기 시작했냐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로선 화폐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엔지니어가 대안들을 찾고 있지만 안정하지도 못하고 거래에 원활하게 쓰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투자로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금융자산처럼 암호자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이걸 암호자산이라고 지정을 했으니 그다음 뭐 해야겠어요? 금융투자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관리 감독. 그래서 그것을 거래소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아니면 증권거래소에서 한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관리 감독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도 안전하게 그래도 국가의 안전망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관심이 없느냐? 이것도 또 큰 코 다칠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 탑티어의 금융회사들 있죠.
JP 모건이라든가 저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모든 회사들이 이미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나름대로 암호화폐 관련한 부서와 팀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예. 국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제도, 틀, 그다음에 프레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회사들은요.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시장은 지금 아무 규제가 없대. 그러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아무 규제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는 정부가 바라보기에는 뭘 좀 규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이 많지도 않고 뭐 그러니 아직까지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지켜만 볼게라고 하는 게 국가의 프레임이라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저건 국가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좀 바꿔주는 게 있나 봐요 나라에서.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풀 스토리를 말씀드린 예. 건데 예. 통화로서는 국가들이 지금 신경 안 써요. M2에도 신경 안 쓰고 예. 지준율도 건드리지 않고 예. 통화 정책 지정할 때도 가상화폐 시장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예. 대신 이건 암호 자산이다. 암호 화폐가 아니라 암호 자산이다. 그럼 국민들이 투자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래소를 법적으로 등록시킨다든가 거래소의 돈을 어떻게 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적인 제도들,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금융회사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할만하지. 저런 룰만 지키면 돈 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팀들을 꾸려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아직 소극적인데 예. 해외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UBS나 이런 많은 회사들은 이미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팀과 부서들이 생겼다. 자, 네. 그다음에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국가들은 이렇게 뒤에서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자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스탠스고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앞서서 좀 양성하거나 활용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가 앞서서. 예. 예.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암호화폐를 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로만 사용한대라는 것만 주목을 하는데 예. 사실 중국보다 훨씬 먼저 암호화폐에 관심을 뒀던 나라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이에요. 뭐 파라과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인데 왜냐하면 이거를 금융적인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금융포옹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포용? 포용, 포옹 이렇게 안아준다. 뭐 이런 비슷한 네, 뜻이죠. 비슷한 예. 뜻이죠. 자, 그 이걸 네. 무슨 의미냐면 저기 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 네. 그 사람들도 사실 국민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남미의 저소득 국가들,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은 그 지속적인 빈곤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건전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은행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럼 동네 은행 왜 없는데 살펴봤더니 시중은행에게 물어봤어요. 그 나라들이. 아니 거기 가서 장사하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직원 이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왜 예. 직원 인건비도 안 나와요. 거기 있는 사람 몇 명 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맡길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선 그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 동네 이장님이나 그 동네 약간 쩐주들이 돈놀이 하잖아요. 또 사채놀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고리대금만 쓰고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럼 국가가 다 공무원을 거기다 보낸다? 국가도 그럴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동네 은행은 없는데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손에 다 쥐어져 있는 게 지금은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이나 동전으로 된 지폐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디지털 화폐로 법정 통화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송금은 쉬우니까. 송금도 쉽고 거기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또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통장들이 있어야 국가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감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조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다들 국민들이 통장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 국가 차원에서도 비어가는 곳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야, 이거 아주 유용한 대안이겠다 싶어서 금융포옹이라는 이름 아래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 중남미 국가에는 뭐 우루과이라든가 뭐 온두라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네. 우리가 국가가 더 나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해보자라고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상한 게 자꾸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제도화해주고 있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국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게. 네, 어떤 국가에서는. 자, 그럼 중국은 왜 하는 겁니까? 디지털 화폐를. 예. 국가가 필요한데 민간이 하는 화폐를 갖다 쓸 수는 없으니 네. 국가가 직접 암호화폐든 디지털 화폐든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작은 영세한 나라들은 방금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데 예. 중국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나라와 또 약간 이유가 좀 다르잖아요. 배경이. 굳이 왜? 네, 굳이 왜? 그 시골에 은행 다 없거나 뭐 없기도 없지만 굳이 그거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정도 되면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중국은 왜 하느냐?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패, 세금 탈루, 탈세 이걸 잡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다 디지털 화폐를 쓰도록 하면. 네, 중국도 일상생활에서는 그 모바일 결제가 아주 보편화돼 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굴지가 큰 금액들의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도 위안화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5만 원권 찍어내면 자꾸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큰 금액들의 결제나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모든 게 온라인으로 거래되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 송금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걸 가장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겠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암호화폐 뭐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상 더 말씀 못 드리면 다음에 또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요즘 암호화폐 시장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뀌고 있다. 안 된다. 그거는 지구 날씨 어때요를 물어보는 것과 같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라고 했으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오고 바뀌고 갖고 오는데 바뀌는 방향이 결국은 옛날 오프라인 시장에서 작동되던 방식을 갖고 와서 우리도 그걸 합니다 이더군요. 네. 신용카드처럼 거래가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라고 하면 그냥 신용카드 서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서 거래하게 할게요라고 하면 그걸 할 거면 그냥 신용카드로 하지 굳이 왜 암호화폐로 하세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신개념으로 시작해서 뭔가 어색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진화하고 있는데 진화하다 보니 다시 옛날이 돼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암호화폐의 진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